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크의 모더레이터 맡은 하이코 대표이사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코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현재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오늘 토크 주제이기도 한 이제 모두 프로젝트를 한 해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토크는 공존을 넘어서 공생으로 모두라는 제목으로 다양성과 공평성을 위한 이제 이동성을 말하는 뜻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휠체어 역시 이동에 대한 다양성과 보편성 모두를 어우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의 토크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참 답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움직임과 이동에 대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좀 빠르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개인과 개별화된 이동성, 그 보편성을 근거로 하는 이동성, 이렇게 두 가지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 패널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국민대학교 AI 디자이너과 교수님이신 주다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다영입니다.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디자인 사이언스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AI 디자인이라는 전공의 그 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하고 있던 일들은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서로 다른 이질적인 걸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 OEM들과 함께 2025년, 30년, 35년, 40년 혹은 50년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인가 이런 걸 그리우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로원에서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새로운 것들, 이런 거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장님이신 차두원 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도원입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 현대자동차 제로원 프로젝트에서 2021년도 G랩 크리에이터셨던 옥정호 크리에이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 제로원 첫 해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작가고요. 현대미술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육전담 교수님이신 전혜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혜연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에 재직 중이고요. 개인적으로 현대미술하고 컨템포러리 아트,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사실은 바이오 아트를 비롯한 테크놀로지 아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저희 바로 옆에 계시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컨텐츠 제작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 홍윤희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모의의 홍윤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주로 그 테크니컬한 그런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완전 비전문가거든요. 유일한 이 접점이라고는 저희 아이가 휠체어를 탄 지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모빌리티나 퍼스널 모빌리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진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사자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장애인 분들이 이제 밖에 다니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인프라도 안 좋고, 그리고 정보도 별로 없고, 그리고 모빌리티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 제도도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저희 아이가 제가 없더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편을 얼마나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무의라는 것을 운영해서 장애가 무의미해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다양성과 보편성을 위해 이동성에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먼저 주다영 교수님의 의견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게 됐는데 보통 순서는 중간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사실은 제 자동차나 모빌리티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어떤 개념이기도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제 본인이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굉장한 이제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단이 굉장히 나에게 적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어디든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다는 것에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영역의 확장이라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여기에 큰 감명을 받고 이게 정말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시점에서 보면 많은 PM 그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이 실제로 운영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것들 때문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규제라든가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많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중요한 거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이 뭔지를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개념이다라는 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네. 전문가이신 우리 차두원 연구소장님의 의견도 함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유랑 엮여서 확산되기 시작한 게 2016년 중국, 2018년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퍼스널 모빌리티, 특히 이제 공공 자전거는 모든 지자체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전동 킥보드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규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 국가마다 도시마다 규제가 다르고 특징이 있는데 저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쪽 일반인들의 이동 수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빼먹는 게 있습니다. 실버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휠체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외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핵심 이동 공간은 도시거든요. 얼반 에어리어인데 이제는 도시화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기존의 도시에서는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올해 이제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보면 컴플레인 로드라는 개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단순히 컨택트리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분산 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물류 쪽이 지금 굉장히 증가가 많이 하고 있고 도심의 상하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와 물류의 이동 공간을 새롭게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도로 공간을 혁신함으로써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 안전, 세이프티 퍼스트로 만드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디바이스 메이커, 우리가 이제 OEM이라고 부르는 업체들에도 이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시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을 제약을 하고 새로 혁명을 한다는 것은 이 기계에 대한 어떤 스펙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이 기계에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시들이 총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어그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 이러면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젠 그걸 좀 더 뛰어넘어서 물류, 그다음에 개인들도 좀 다양성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좀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확장해서 소장님 생각하셨을 때 그 다양성 범위 내에서 도시 네. 공간이 많이 좀 한계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입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빌리티가 2017년부터 굉장히 하나의 버즈워드가 될지 아니면 정착이 될지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디바이스 혁신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간 혁명으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빌리티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스테이션 개념도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32개의 모빌리티 허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2바퀴에서 4바퀴까지 그라운드에서 이제 에어 모빌리티까지 공존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뭐 서울시 계획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리어 프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배리어 프리라는 게 어떤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적인 조건, 그 다음에 성별 조건 등 다양성이 진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건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게 젠더 쪽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꼭 위한 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 설계라든가 의약품 설계라든가 이 디바이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올해 하나 이제 또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서 공간 설계가 단순히 이 도심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동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 시티 많이 얘기하잖아요.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스마트해지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전문적인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또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저희 제로원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영감을 주셨던 옥정호 크리에이터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옥정호 크리에이터님께서 최근에 PBV, 원래는 저희가 알고 있는 PBV는 이제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였었는데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셔가지고 Public Built Vehicle로 바꾸어서 작품을 제작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먼저 PBV를 퍼블릭으로 바꾼 이유는 아까 자율주행 이야기 하시고 했는데 저는 왜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로원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이게 자율주행인데 왜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을 만들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거대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저는 결국은 자동차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 지금 차의 10%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회사는, 저는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 퍼스널리티만 강조를 한다면 이 자동차 회사의 미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거를 퍼블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공은 공공성이라고 우리가 일반 명사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공성은 어떻게 쓰이나 기본적으로 공공성은 공익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얘기. 그냥 공공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공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공익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공리로 빠져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공은 공익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공을 외치는 사람들은 착해지고 싶다라는 게 되게 강해진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만들고 자율주행 휠체어를 만들고 하시지만 그런 내가 착해지고 싶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공공성의 목표를 삼고 간다라는 것은 되게 좁아진다. 공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개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그 결과는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공리의 지점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다 보니 항상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착한 일은 결국은 대상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대상을 약자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걸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약자를 다 때려 넣어 줄게 해서 저기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그런데 성소수자의 또 저 사람이 또 그다음에 가난한 예술가의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의 모든 이미지를 다 때려 넣은 사람이 고공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고공농성을 한다는 첫 번째 그거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넣어본 거죠. 그래서 저기에 나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공리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공공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작품을 근데 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네, 전현 교수님. 네. 지금 작가님은 공공과 공익을 바로 직결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공공과 공익 사이에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과 같은 시대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편성 없이는 다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다양성이 먼저냐 보편성이 먼저냐라는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동할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보편성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인간의 개별적인 개인으로 놓고 보면 신체적 요건이라든가 아까 우리 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체적 요건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각자 다른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또 다양성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이 뭔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늘 충돌이라든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야 보편성도 온전하게 성취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목하는 게 다양성이냐 보편성이냐 이게 무엇이 먼저냐 보다는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든가 모순이라든가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합의보다는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 협의의 과정이 누구를 주도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느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저는 다양성과 보편성을 다 같이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이 저는 그런 산출물이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서부터 걷기 힘든 사람들까지 높은 곳으로 동일하게 민주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이제 같은 위치까지 이동하게끔 해주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뭐 다양한, 그러니까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보편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다양성을 반영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다양성과 보편성 중 이동성의 민주화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했는데 두 개가 저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은 이제 모빌리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소수를 위한 기술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보편성은 일부 소수의 니즈를 반영을 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광범위한 그런 디자인이 되는 것들이 이제 보편성이다라고 저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충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저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을 반영한 어떤 이동 수단에 있어서도 그런 다양성과 보편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어찌 보면은 상충하지 않고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 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유아차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목발 짚고도 갈 수가 있고,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을 감안을 해서 디자인을 해놨더니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다 좋은 그런 디자인이 되더라. 그러나 모든 다양성들을 다 반영할 수는 당연히 없죠. 일부 소수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했는데 그게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all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most를 위한 그런 디자인이 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모빌리티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맞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과 인공지능을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디자인을 설계라는 측면에서 이제 모빌리티든 혹은 뭐 공간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걸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유니버셜 디자인은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거기서 말씀하신 그 엘리베이터처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울어진 언덕 같은 길을 만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모차가 이용하고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뭐 거기가 계단보다 훨씬 쉬워지고 이런 식의 예시는 정말 많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래 자동차 중 하나인 PBV, 지금 작가님은 퍼블릭이라고 하셨지만 원래는 목적 기반인데 그 목적 기반 자동차를 처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설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몇 년 전의 일이죠. 근데 이게 너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정말 백지에서 시작하는 건지.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목적 기반이라는 거는 결국 이 자동차는 형체가 정말 다양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하게 변하는 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말씀하신 다양성과 보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화에 굉장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약을 줄여야 되고 변화하면서도 계속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모든 목적을 다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BV라는 게 현재는 몇 년을 지나면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어떤 컨셉을 뭐 광고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시지만 현재의 시점에 저의 입장에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시트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시트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정말 뭐 노약자나 이런 이제 디서빌리티 가지고 계신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나 뭐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가 돼버렸어요. 네, 원래 목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기대합니다. 네, 정말 그런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지금처럼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바뀌고 실내도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가변형으로 되어 있고 플로어 자체가 그리고 이게 사람과 뭐 짐을 얼마를 실었을 때도 돼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걸 전부 다 거기다 테스트를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 휠체어는 너무 쉽게 탈 수 있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래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 디자인하고 이제 백지에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어떤 목적이라는 걸 고민했는데 그리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유니버셜 디자인이 되어버렸잖아. 약간 이런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의미가 있구나. 저는 퍼스널 모빌리티 고민만 했는데 PBV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목업을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이니까요. 그럼 네. 현대차에서 내주시면은 저희 애가 앞으로 다닐 걱정이 너무 없겠네요. 좋은 거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보편성이 있으면서 다양성이 있는 네네, 그런 너무 좋은 제품일 수 있을 케이스인 것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몇 년씩 이걸 설계했는데 몰랐어요. 어떻게 쓰일 건지까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VOC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목소리에 가깝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은 오히려 저기 클라이언트의 의견도 중요하고 뭐 유니버시티에 대한 전적인 정의도 중요하고 한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었을 때 저는 조금 듣고 싶은 말씀이 차도원 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 뭐 보편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개발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걸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제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퍼포스빌리티 베이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가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기차가 세계차 시장의 한 4%밖에 점유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플랫폼은 데디케이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퍼포스빌리티 베이클에 들어가는 건 슬라이드고 뭐 스케이트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뭐 물류칸을 얻느냐 아니면 뭐 자판기를 얻느냐에 따라서 뭐 로봇 택시도 되고 로봇 마트도 되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차가 좀 양분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포스빌리티 베이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대량 생산 라인 필요 없이 우리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정비 같은 거는 지출이 덜하죠. 단 단가가 좀 높아지고 그 대신 조립 퍼포먼스가 높아지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새로운 차의 카테고리 아직까지 이제
보편적으로 정의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뭐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하고 보편성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모빌리티 for all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편성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대중교통이 있고 이 대중교통을 유지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스타트업이나 해외에 모빌리티 업체라는 업체들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지금 시장 싸움하고 있고 이 대중교통을 공공운송수단을 매니지하는 공공섹터에서는 이쪽을 받아들이냐 마냐가 굉장히 커다란 이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를 저는 좀 다양성과 보편성으로 볼 수 있고요. 퍼포스빌리티 비클이라는 거 예를 들면 신차를 개발하는데 보통 뭐 초기 설계부터 한 4년 정도 걸리고 이거 인증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시장에 내놔서 반응을 얻고 업데이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퍼포스빌리티 비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컨셉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B2C보다는 B2B하고 B2G 정부 사이드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고 위에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스 쪽에 적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창출 혹은 기존의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공 섹터에서 쓰고 있는 모든 전기차를 모든 차들을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 자기 임기 동안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퍼포스빌리티 비클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단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인증할 건지 인증 체계.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아직 인증 체계가 이제 명확히 셋업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과 규제 부분, 절차 부분, 그 다음에 안전 부분, 안전을 어떻게 개런티하고 테스트하고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스탠다드를 어떻게 어그리할 것이냐 이런 또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네. 질문을 네네네네. 그 대중교통 측면에서 모빌리티 접근을 하셨는데 그게 대중교통 자체가 보편성이 아니라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수를 위한 전 그걸 모빌리티, 그렇죠. 기본적인 이게 이제 백본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목적 지향 디자인하고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이렇게 또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보편 디자인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사실은 대중이라든가 공공이라든가 이런 걸 목표로 잡는데 그건 결국은 다수 중심적인 거고요.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과 다수는 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도 계속 시장 중심 그러면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염두에 두는 소비자가 도대체 어느 층이냐, 어느 타겟이냐에서 항상 밀리는 소비자층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진짜 혁신적인 신기술이라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최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야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실은 다수가 그것들을 활용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만족이 되고 해소가 되고 충당이 됐으니까 그 다음 신기술로 넘어가자. 이거는 저는 혁신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먹거리 소비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차 선생님 어떻게? 일단은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이세요.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보편성이 또 존재하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지 않은 게 정책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나라 도시의 정책들이 어떻게 셋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대중교통이나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차량 소유가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배치 자체도 좀 이렇게 좀 잘 해주는 업체들한테 가점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차나 퍼포스빌리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도시에 가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목적이야? 그다음에 요즘 뭐 현대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 얼반 에어 모빌리티, 저희 그 도시망공 모빌리티라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꼭 그들을 위해서만 일반적으로 돈이 뭐 그것을 탈 만한 여유가 있고 도심에 있고 도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받는 분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져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일본에선 자율주행 셔틀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데가요, 그 이제 외곽에 계시는 그 시니어 분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금 때문에 또 적자 이슈가 있긴 하지만 100원 택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 정책들하고 사실은 기술들하고 같이 저는 좀 명확하게 좀 믹스가 돼가지고, 이 팔로지 믹스가 돼가지고 실제 어떤 새로운 기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보편성과 그다음에 그 다양성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과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좀 서포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앞에 저는 사실 그 저희 가족 한 명이 와 있어요. 제 이제 큰 아이가 와 있는데, 저는 방금 우리 패널분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미래 기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물론 가까운 미래에 올 얘기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게 훨씬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아까 전혜인 교수님 말씀하고 우리 오 크리에이터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이건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누구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누구한테도 불편한 순간이 와요. 그 우리 가족 누구든지 간에 그 다수에 속해 있지 않은 누군가는 꼭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보편성, 그런 의미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 들은 것 같아요. 이 모두라고 하는 지금 프로젝트가 있어요. 현대자동차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가까운 미래, 이제 앞으로 한 10년 이내 2030년까지 미래 모빌리티, 퓨처 모빌리티에 대해서 제로온 다운, 좀 창의적이면서 새로운 정의를 좀 내려본다면 어떨지를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한테 한 분씩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옥정원 작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를 만들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과제 아시겠지만 과제 엄청 하거든요. 저희들요. 막 밤 새면서 하고, 특히 국민대 공대과가 과제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1학년 때. 근데 그 아주 밤을 막 새면서 했다가 2학년 되면 갑자기 시간이 좀 나요. 그럼 선배들이 그러거든요. 또 파인아트 쪽은, 야, 과제 하지 말고 네 작업을 해야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2학년 때 시간이 나요. 다들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돈을 받은 알바를 하든지 해서 캔버스를 사요. 펴놓거든요. 그때부터 아무도 안 해. 씨 뭐하지? 이렇게 캔버스를 펴놓고 이제 뭐하지? 이래 된 거예요. 캠퍼스를 샀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거란, 내가 무엇을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캠퍼스를 사는 게 아니고 캠퍼스를 사놓고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이제 우리 백칠이라 그러냐? 젯소를 발라요. 젯소 엄청 열심히 발라요. 뭘 그릴지 모르니까 젯소를 너무 열심히 바르는 거야. 그 다음에 딱 되면요, 거의 80%가 뭘 그리냐 하면 자화상을 그려요. 그릴 게 없으니까 뭘 그려야 될지 모르니까 자화상 그려요. 어제 꿈을 뭘 꿨지? 이러면서 어제 막 그리고 있었는데 뭔데? 어제 꿈을 그리고 있는데 다들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뭘 할지, 그러니까 PPP를 만든다. 오케이. 그 공공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를 하시잖아요. 장애인 이렇게 이동권 이야기 하시잖아요. 오케이. 그냥 모두를 하는데 장애인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그 다음 뭐 하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공공성을, 모빌리티로 공공성을 이야기하자. 그럼 더 취약한데, 야 그래 섬으로 갑시다. 섬으로 갔어. 뭐 할래? 그래서 그때부터 또 노인을 찾아요. 그 노인이 어떤 노인? 또 거기서도 제일 못 사는 노인을 찾을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 나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할지 모르고 캠퍼스를 사놓고 앉아 있는 대학교 2학년생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상해를 제가 2008년에 갔어요. 2008년에 상해에 그 상해 가보시면 그 와이탄이 쫙 보이면서 쫙 넘어갈 때 이 말도 안 되는 미래 도시 이미지를 만드느라는 이거 와 그냥 다 때려넣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건축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건축가의 꿈이 상해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만 하고 못하던 거를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상해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촌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갔거든요. 지금 상해가 너무 세련된 거예요. 맞아요. 진짜 거기에 이제 그때 미세먼지였으니까 나무를 다 심었는데 그것과 그때 그 동방명주 그 촌스러운 건물이 어우러지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이미지나 기술은 사실은 되게 촌스럽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근미래는 되게 촌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전이 되면 되게 아름다워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퓨처 모빌리티를 상상하는 것은 상당히 촌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100% 장담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빨을 깍 깨물고 촌스러움을 극복해내야겠죠. 그러면 나중에 근미래가 됐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미래에 우리가 상상했던 걸 보면 고전인 그거는 약간 미학적으로 상당히 아름답고 매력적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 사실 내가 추워가지고 퓨처 모빌리티를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매력은 잘 없고 차마 저는 모든 기술은 상용화 되었을 때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교수님이랑 이렇게 다 잘 만들어 주시면 그때는 저는 잘 쓸게요. 결국 미래는 지금과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해 볼 때는 가까운 미래의 모빌리티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미래적일 것이냐,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으면 가장 그게 미래적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교수님께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되 약간의 영역이 두 분이 다르시다 보니까 저는 그런 다양한 개념들을 좀 듣고 싶어서 교수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래는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잠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이게 무엇이 될까, 되어야 할까, 이거를 알려면 사실은 현재 한계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미래 청사진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한마디를 이렇게 제시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빌리티 포 라이프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 삶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생명의 의미까지 중의적으로 사실은 의미들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면 뭐 위급하거나 뭐 위중하거나 이런 생명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응급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너무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도 이미 연구 개발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본 기사 중에는 2023년에 드론 모빌리티가 이미 이제 시행이 될 거라는 기사도 접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모빌리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꾼다면 그런 모빌리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앞서 이러저러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하나의 기준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어떤 이 목표치를 가지고는 다수가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심지어 종교적인 측면 모든 것들이 서로의 입장이 있고 입장 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좀 더 부각시키거나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저는 충돌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충돌, 갈등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거에 뭔가 조금은 준비가 되거나 단련이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의 변화도 필요한데 한 가지 예술 쪽에서 테크놀로지 아트라든가 바이오 아트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은 관련한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케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케어라고 하는 단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전적으로 케어를 보면
어원에서부터 걱정, 염려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호, 이런 의미가 있고요. 궁극에는 치유라든가 해결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제로원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사실은 요런 화두에 굉장히 조응하는 그런 작업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케어의 마인드를 잡고서 생명을 향한 혹은 생명을 위한 모빌리티를 실행을 한다면 어떨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전망이라는 표현 할 수 없고요. 그냥 기대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또 우리 차두원 소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이 탈 것들, 탈 것들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이 탈 것들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라이프 플랫폼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for all로 가야 되는데, 그 all이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동일하게 교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저희가 오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접근성이 있거든요. 다양성, 보편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막 되게 좋은 새로운 탈 것들이 있는데 그 접근성이 낮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학기술 정책 쪽에 보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 소사이어티라는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기술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즉 미래 모빌리티라는 게 저는 뭐 농담 삼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 나르는 양탄자를 궁극적인 목표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데 그 미래 모빌리티와 그러면 사회적 갈등, 왜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뭐 산업혁명기에도 그랬고 전기차 1800년대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일자리와 새로운 기술 간의 충돌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걸 해결 못하면요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도 못 나오고 사람들도 활용을 못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제로원에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도 해주시고 그 이제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사회와 혹은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을 때 전 처음에 파인아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홍대 회화과 출신이에요, 원래. 회화과 졸업하고 시각 디자인 졸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하고 예술학 석사를 다시 한 다음에 전자공학에서 AI를 하면서 이제 박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캐릭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건너 가는데 그게 뭔가 제가 찾는 거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대에서 공대 갔을 때 이상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회화과에서 시각 디자인과 가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뇌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순수 예술한 사람은 예술을 위해서 예술을 하고 혹은 본인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디자인은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방향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니까 생각의 방식이 다릅니다. 결국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미래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그려내는데, 그게 과거에서부터 오고 현재에서부터 오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세계에서도 오는데, 이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려면 결국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세계들이 잘 융합되고 서로 이해하고 정말 잘 소통되고, 저희가 처음에 서먹했다가 지금 조금 더 알게 된 것처럼 이런 시간들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요구가 완전히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루어지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이 되고 정말 멋져질 텐데, 제로원이라는 이 자체도 그러한 같은 개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확실히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정말 저는 궁금하긴 한데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 모빌리티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아까 이제 차두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액세서빌리티, 그러니까 접근 가능하게, 어포더빌리티, 실제로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결국은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그런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케어라는 것, 결국은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인클루시비티, 포용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애인 콜택시가 있어요. 장애인 콜택시는 등록 장애인들만 탈 수 있고,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휠체어를 타는 분들, 걷지 못하시는 분들만 탈 수 있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걔를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예 버스나 그 지하철하고는 완전 다른 수단인데, 저는 약간 이런 거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왜 이게 특별교통수단이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별도의 이제 돈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뺑뺑이를 돌리니까 그 특별교통수단은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들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부르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막 기다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있더라도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여기서 1시간 반씩 기다리고 있지? 그냥 차라리 내 휠체어 타고 그냥 2정거장 걸어가 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배려를 해야지, 사회적 약자 또는 이동 약자를 배려를 해야지라는 것들,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그냥 택시를 만들었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은 택시를 개조를 해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특별한 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니까 하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애초부터 택시든 무슨 차든지 간에 옵션 중에서 굉장히 싼 옵션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또는 어떠한 조건의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 정부도 특별교통수단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자동차에 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었으면은, 그럼 특별교통수단으로서의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라 그냥 택시인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택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에서 저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드웨어가 결국 인프라를 만들어요.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좋은 휠체어라고 하더라도 밖에 이제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은 턱이 엄청 많거나, 턱이 많게끔 법을 지어놓거나, 법에서 이제 이거 꼭 장애인 시설을 지어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너무 루스하게 풀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퍼스널 모빌리티, 케어 모빌리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말 매스하게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버스가 됐든 아니면 택시가 됐든, 즉 저상버스 있잖아요. 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 그런 게 그냥 그 디폴트가 되도록 만들면은 어떨까? 그런 거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같은 것들을 막 수입해서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걔를 표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미래의 모빌리티가 바로 현재의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면서, 그게 결국은 미래가 이제 미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제가 감동이 좀 많이 오는데요. 그쵸?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사람들이 당연한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게 당연했던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다만 답이 없는 와중에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캔버스를 샀어요. 뭘 그려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지를 일단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되면 이제부터 뭘 그릴지 결정을 하고 밑그림을 그리겠죠, 우리가요. 저는 그래서 다음번 우리 이런 토론이 있거나 다음번 내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아, 그동안 참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했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씩 더 개선돼서 그 다음 밑그림이 하나씩 더 보이는 그런 결론을 내려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지 않고 우리가 203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9년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제품 혹은 좋은 아트, 좋은 테크놀로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